와,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 잘해주셨네요. 너무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네, 2025년 아르코데이 오늘도 재미있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술주간, 미술축제주간이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좀 후반부가 된 것 같아요. 미술계 종사자분들은 이번 주 내내 행사니 전시니 공연이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피곤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행사 중에서 오늘 금요일, 이 좋은 금요일에 날씨도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이 아르코데이, 아르코예술극장 찾아주셔서 그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 이 아르코데이가 벌써 세 번째,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프리즈가 열린 지 올해가 4년 차여서 9월 첫째 주마다 굉장히 시끌벅적 재미있는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시끌벅적하다, 이거는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삼청라이트가 그렇게 재미있었다며요. 저는 거기 폴댄스 퍼포먼스도 대단했고 굿도 하고 난리였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리허설에 붙잡혀 있느라고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하이라이트만 조금 봤는데, 미술계 종사자 아닌 분들은 또 저 아트위크 저게 뭔데 그렇게 시끌벅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직 좀 적응이 안 됩니다. 샴페인 마시고 외국 분들이랑 이렇게 막 얘기하고 어울리고 이런 파티는 진짜 아무리 해도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좀 풀린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죠. 제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멋진 분들과 올해 아르코데이 함께 기획하고 또 오늘 사회를 맡은 큐레이터 권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르코데이를 기획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 미술주간이라고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하나 더 해? 그것 자체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술축제주간이 프리즈니 키아프니 이런 미술시장 페어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공공기관인 아르코가 분명히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기획에 기꺼이 재미있게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깝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 긴꼬리라고 하는 좀 귀여운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름은 귀여운데 사실 이 긴꼬리라고 하는 주제가 경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획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마케팅계에서, 그러니까 이 경제학에서는 상위 20%의 잘 나가는 히트 상품을 집중 육성해서 키워야지 그 상위 20%의 잘 나가는 상품이 80%, 전체 매출의 80%를 발생시킨다. 이게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학 규칙이 있대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점점 더 그런 잘 나가는 머리 상품, 히트 상품이 아니라 긴 꼬리를 만들고 있는 평범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생태계 전체에 사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오히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히트 상품에만 집중하지 않는 어떤 경제적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긴꼬리 이론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미술 시장에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프리즈, 키아프 너무 많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하이라이트 이런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프리즈를 가더라도 너무 많아서 다 뭘 봐야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포커스, 그래서 포커스된 것만 보게 되고, 하이라이트 기사를 보고서 중요한 거 쫓아가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어워드 아티스트가 생기게 되고, 이머징 아티스트, 젊은 작가들은 그렇게 소수를 선별하는 그런 힘이 계속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공기관인 아르코가 미술주간에 뭔가를 한다면 그거랑은 좀 반대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긴꼬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별된 소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 미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렇게 막 잘 팔리지도 않고 뭔가 팔릴 만한 작업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막 이름을 막 많이 알린 그런 엄청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그냥 우리 서울 미술계, 한국 미술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작가들의 이 풍경을, 이 모습을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긴꼬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이번 아르코데이가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코데이는 오늘이 아르코 예술극장 작업뿐만이 아니라 아르코 미술관 1층 공간 열림에 보시면 아티스트 라운지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극장에 참여하시지 않는 또 다른 작가님들의 그 작업 과정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또 긴 꼴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서요. 디스플레이도 우리 공간 디자이너 낙하님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극장에서의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선별된 한두 작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0개의 작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개를 한 번에 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5개 보고 우리 인터미션 잠깐 가진 다음에 또 5개 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여기서 10개 작업을 쭉 보시면 아, 우리 한국의 젊은 현대 동시대 예술가들이 이런 풍경을 만들고 있구나, 이게 어떠한 방식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어떤 다양성의 모습이구나, 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개 작업 다 끝까지 우리 긴 꼬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긴 여정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10개 작업, 그 첫 번째 작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이라고 하는 작가의 스크리닝 퍼포먼스예요. 드림워킹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는데, 드림워킹이 그 다른 사람의 꿈에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경험을 공유몽이라고 한대요. 그 공유몽을 영어로 드림워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현 작가가 사실 이 작품을 위해서 막 영상을 새로 찍은 게 아니라 기존의 자기 작업에 원래 뭐 적외선 카메라나 저화질, CCTV 이런 화질로 보면은 그게 분명히 그냥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으스스한 유령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곤 하잖아요. 박정현 작가가 원래 작업에서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재편집하고 그리고 이 극장의 이미지들을 또 촬영한 것을 겹쳐 놓으면서 이 극장이라고 하는 장치 위에 또 환영, 꿈 이런 것하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객석으로 대표되는 현실, 이 둘의 관계를 이상하게 한번 뒤섞어 본다고 해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박정현 작가의 드림 워킹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은 눈을 깜빡이고 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이 가득한 극장 안에서 무대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기대하며 이곳에 앉아 있다. 당신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곧 어떤 비밀 하나가 당신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당신은 자신이 깊은 꿈 속에 있다는 걸 서서히 느끼게 된다. 세계는 당신을 잠들게 하고 꿈 밖의 현실은 텅 비어간다. 당신은 꿈 속에서 눈을 떴고 꿈 밖 세계의 껍질을 바라본다. 일 수 없는 잠. 유령이 녹하는 소리. 눈꺼풀 너머의 세계. 깊은 밤 눈을 떴을 때 오로지 어둠만이 곁에 있다면 정말로 잠에서 깨어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당신은 이제 미로 한복판에 서 있다. 이 길목은 익숙한, 그러나 아주 낯선 당신의 파편으로 지어졌다. 당신은 그 안에서 나의 일부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부이기도 한 유령들과 눈이 마주친다.
미로에서 빠져나오자 우리 앞에 두 가지 갈림길이 놓인다. 영원히 꿈에서 멀어질지, 혹은 영원히 꿈에 사로잡힐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모든 게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피할 수 없는 빛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우리는 곧 모두를 산산조각 낼 충돌을 맞이하러 꿈의 끝으로 함께 출발한다. 5, 4, 3, 2, 1. 자, 첫 번째 작품 박정현의 드림워킹 재미있게 보셨나요? 어떻게 미로에서 빠져나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금 꿈이 덜 깬 것 같은데 이 작업에 나오는 그 작업의 분절된 이미지들,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귀신을 찍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찍은 건데, 그게 이제 저화질이거나 혹은 뭐 적외선 카메라에 담긴 그런 인간의 형상들이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정말 뭐 토요미스테리 귀신처럼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지점이 흥미로우면서 동시에 박정현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작업을 재편집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인간의 형상들을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아르코데이를 작년부터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느끼는 건데, 이 아르코데이의 묘미가 이 시각예술가들이 특히 이렇게 영상을 하거나 뭐 혹은 회화를 하거나 조각을 만드는 이런 어떤 이른바 미술이라고 이야기되는 담론장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이 진짜 이걸 액자형 극작 프로시니엄이라고 하죠. 이 프로시니엄 극장에 왔을 때, 대극장에 왔을 때 이 조건을 굉장히 흥미롭게 재해석해 나가는 게 아르코데이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현 작가도 영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가 이제 영상을 상영하는 극장이랑은 또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극장, 프로시니엄 극장이잖아요. 이 극장이라고 하는 조건 자체를 재해석하고 이제 그런 문제 자체가 너무 흥미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 박정현의 드림워킹 보셨고, 이제 두 번째 작업은 홍은주 작가의 퍼포먼스입니다. 홍은주 작가의 퍼포먼스는 그 전통 인형극, 동아시아 곳곳에서 다 인형극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형극을, 전통 인형극을 리서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형극이 굉장히 흥미롭죠. 인간의 형상을 닮은 어떤 도구를 만지는데 그 퍼포먼스를 할 때 이 인형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인형과 연결되어 있는 몸도 같이 움직이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협응 자체가 원래 인형극에서 발생하는 어떤 퍼포먼스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전통적인 인형극에서의 그런 요소를 아주 동시대적인 맥락으로 가지고 와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그런 것으로까지 확장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게 만드는 홍은주 작가의 인형극 퍼포먼스가 이제 곧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홍은주 작가의 인형극 퍼포먼스, 내가 환희에 겨워 울고 있을 때 그녀는 절망에 잠긴 듯 보였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대 위에는 연출된 눈물, 연출된 폭력, 연출된 고통, 달리는 기차와 달을 향한 여행이 있었다. 하나의 통로, 망령들이 이 세계로 건너오는 곳, 죽었으나 살아있는 하나의 환영. 이야기가 스스로를 잊어버렸을 때 막이 올랐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은 말의 꼬리를 붙잡고 이 말은 다른 말 안으로 가라앉는다. 목소리가 아닌 메아리. 이 이야기의 다가오는 끝을 상상하는 것은 어쩐지 수치스럽다. (1월) 첫째 날 밤, 나는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더니 그를 한번 보자고 불렀다. 시간이 됐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양의 끈적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건 세상을 등지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몸 안의 모든 액체를 비워내는 것이었을까? 새해 첫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건 이 이야기의 끝일까? 아니면 절정일까?
네가 웃을 수 없다는 것이 내 마음을 찢어놓는다. 내가 기쁨에 겨워 울고 있을 때 너는 절망에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자, 홍은주의 인형극 퍼포먼스 어떻게 보셨나 궁금합니다. 그 인체 스케일의 어떤 조형, 인체 스케일의 어떤 오브제, 대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구체 관절이라서 굉장히 인간의 형상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가도 팔이 목이 뒤로 꺾인다거나 굉장히 기이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형을 조정하는 퍼포머와 몸이 이상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종속 관계가 어떻게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러한 어떤 기이한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이 어떤 인간 형상,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또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또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따가 우리 끝나고 끝이 아니라 나가면 또 바로 파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작품들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다양한 의견과 또 크리틱 나눠주시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진 찍으시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아무래도 이게 극장이다 보니까 암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플래시만 꼭 좀 조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우스에서 이제 플래시가 너무 많이 터져서 지금 조금 곤란하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거 잠깐 공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들어오시는 분들 조금 자리 잡으시면 또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서민우 작가의 작업입니다. 서민우의 장면들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서민우 작가는 원래 좀 소리를 다루는 작가입니다. 소리를 다루는데 이번 그 장면들이라고 하는 이 작업은 여러분들 이 보셨죠? 아까 박정현 작가도 그렇고 홍원주 작가도 그렇고 이 극장이라고 하는 장치가 말 그대로 장치입니다. 그죠? 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대를 뺑뺑 돌릴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곳은 오케스트라 피트라서 밑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이 극장이라고 하는 장치 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연주처럼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운드를 다루는 작가 서민은 굉장히 흥미롭게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극장 자체를 마치 악기처럼 연주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민호 작가의 사운드 작업과 이 극장 자체의 움직임, 소리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차되고 또 협조하면서 어떠한 방식의 음악을 혹은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과연 그게 정말 공연처럼 보일까? 그 질문 자체가 서민호 작가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고 또 그게 정말 됐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서민호 작가의 장면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민우의 장면들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서민우 작가가 의도한 것처럼 뭐 이 극장 장치들을 가지고 연주한 이것이 어떻게 음악으로 혹은 이것 자체로 공연으로 보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마침 아까 저도 봤는데 문이 뒤에 열려서 반입구가 열렸을 때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여기 지금 거의 한 500분 정도 계시는데 500분의 관객을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마주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세계와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해프닝의 전통이죠. 이거 자체가 일단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고, 그리고 이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 극장이라고 하는 장소, 혹은 극장이라고 하는 체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대극장 그리고 뭐 로비부터 뭔가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는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무언가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극장이라고 하는 체제 혹은 극장이라고 하는 그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서민호 작가가 의도했던 것처럼 음악이나 공연이라고 하는 것의 조건 자체에 대한 고민을 또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본 서민호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김상아 작가입니다. 김상아의 리버베드라고 하는 작업인데, 리버베드가 강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김상아 작가는 원래 그 뭔가 사라진 것의 아카이브, 사라진 사건, 사라진 장소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혹은 사라진 이미지. 예를 들면 뭐 초기 작업들 중에서 좀 흥미로운 게 그 밤섬 있잖아요, 한강에. 그 밤섬이 1960년대 후반에 폭발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 없어진 밤섬에 대한 작업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보여드릴 이 리버베드라고 하는 이 작업은 OH 필름 프로젝터 혹시 아시나요? 이거 얘기하면 이제 세대 차이가 나버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OH 필름 프로젝터로 수업에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로판지를 내려놓고 여기에 이제 거기에 뭐 사인펜으로 쓰고 이러면 보이는 그런 필름 아시죠?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모르면 이제 그 세대 차이 젊은 척 할 수 있는 그 김상아 작가가 그 리버베드라고 하는 작업이 OSB 필름 프로젝터에 이제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 이제 필름 사진들을 하나씩 하나씩 던져 넣으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래서 이 물의 어떤 유동성과 필름 이미지 이제 그걸 가지고서 강 밑바닥을 긁어내듯이 침전물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일으켜내듯이 뭔가 겹쳐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 물의 유동성과 함께 작동하는 이미지, 뭐 기억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작업을 가지고 이 극장 맥락으로 가지고 와서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김상아 작가가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곳에서 1920년대, 30년대 무성 영화 필름들을 되게 많이 발견했대요. 근데 그게 다 유실된 영화들이어서 사실 어떤 영화인지도 원본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필름들이래요. 그래서 그 필름 푸티지들하고 그 OH 필름에 물을 담은 수조하고 이 하나의 스크린에 앞뒤로 이미지가 맺히게 만드는 그런 형식을 사용해 본다고 합니다. 김상아의 리버베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이 구조를 철저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그 들어오실 때 팜플렛 다 받으셨죠? 그 팜플렛에 보시면 이 셀로판 종이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있냐면 그 OHP 필름을 스크린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객석으로 투사를 하기 때문에 눈부심이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눈부심 자체가 이제 당연히 작업의 의도이지만 혹시나 뭐 라식 수술을 최근에 하셨거나 뭐 눈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 셀로판 종이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상아 작가의 리버베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만해줄까요? 의사 좀 불러주세요. 어느 날 나는 꿈속에서 한 남자를 만난다. 우리는 강가에 서서 사고가 났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길가에 자동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 기억을 잃은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에게서 모든 것을 배운다. 그는 꿈속에서 어젯밤 꿨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꿈은 내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 도시가 꾸는 끔찍한 꿈의 일부였을까?
눈을 떴을 때 내가 보게 될 것은 침묵과 공허일 것이다. 이번 작품은 어떻게 보셨나 궁금합니다. 좀 눈이 부시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죠?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여기 백스테이지에서는 이 프로젝션의 방향이 객석에 무언가 이미지가 프로젝션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역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아른아른한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객석에 투사되면서 이 극장의 방향성, 무대와 객석의 이 위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뒤섞이고, 그리고 하나의 막에 양쪽으로 이미지가 맺히는 이것 자체가 뭔가 극장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또 굉장히 흥미롭게 재해석한 작업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겹침과 이미지의 어떤 해독 불가능성, 하지만 그 어떤 유동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그것 자체를 어떤 기억의 형상이라고 하는 문제랑 연결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김상아의 리버베드라고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와,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미 1부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작업 보시면은 이제 인터미션 잠깐 쉬셨다가 이제 또 5작품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작품은 이제 김진주 큐레이터와 그 컵케이크와 치와와라고 하는 퍼포먼스 팀의 작업인데요. 김진주 큐레이터가 기획했던 100%라고 하는 전시를 이 극장 맥락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 김진주 큐레이터를 직접 모시고 조금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김진주 큐레이터를 직접 모시고 잠깐 막간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주 큐레이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편히 자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우리 관객분들 위해서 김진주 큐레이터님 소개, 그다음에 컵케이크 치와와 팀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전시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주라고 하고요. 이번 공연에서는 저의 전시 참여 작가였던 유지영, 조주현 2명으로 이루어진 컵케이크 치와와 작가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 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하셨던 그 100%라고 하는 전시를 극장 맥락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바꾸셨어요. 100%로로. 그래서 로가 2개 들어가가지고 제가 오타냐고 이야기를 엄청 들었는데 아니라고 100%로 맞다고 수십 번 제가 정정 발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맥락인지 그 극장으로 가지고 오면서 뭐 발생되는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전시가 사실은 불완전한 총합이라는 주제로 네 팀의 단체전이었었는데요. 그때 컵케이크 치와와의 뜨로우지라는 퍼포먼스 작업이 있었고, 그 작업은 이제 전시 주제 자체를 바깥에서 아우르는 역할을 했었어요. 공간 내 외부를 이어주고 관객들까지 이어주는 그런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을 잘 살려줬던 작업인데, 이제 이번 공연을 하게 되면서 전시는 끝이 났고 이제 그 주제를 공연이라는 극장의 형식으로 압축해서 응축한다는 생각으로 전시에 한번 다가가 보자. 그래서 100%를 향해 간다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100%로군요. 좋습니다. 그 큐레이터니까 우리 둘 다 큐레이터들은 저는 사실 극장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 뭐 몸에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왜냐면 직업이 큐레이터고 우리한테는 전시장이 사실 본가니까. 그래서 이 전시장과 극장의 차이가 오히려 더 잘 감각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데 김진주 큐레이터님은 이번에 극장 들어오시면서 그 전시장과
극장의 차이를 좀 어떻게 감각하시는지 그런 게 또 궁금하기도 해요. 네, 제가 제 인생에 공연에 공짜가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저는 시각예술 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 시간, 한 달 정도 되는 전시 기간이 있었고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다면 전시라는 것이 이제 극장으로 옮겨오게 되면 이제 저희를 바라보는 관객들이 계시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더 함축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이 모두 응축되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 영상, 음성, 뭐 그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한 번에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부 마지막 작업이고 인터미션 잠깐 가졌다가 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보고 난 뒤에 이따가 또 나와서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김진주 큐레이터와 컵케이크와 치와와의 100%로 함께 보시죠. 무언가를 먹는 까마귀. 먹는다. Running chicken. 걷는 소. Eating pig. 나는 까마귀. Walking ant. Eating crow. 가만히 있는 악어. 달리는 문어. 스트레칭하는 까마귀. Flying crow. 걷는 돼지. 달리는 닭. 먹는 소. Walking pig. Swimming sun. 먹는 닭. 죽는 소. Looking around crow. 걷는 악어. 걷는 문어. 긁는 까마귀. Eating chicken. 달리는 소. 헤엄치는 연어. Swimming mackerel. Dying cow. 걷는 전갈. 걷는 악어. 둘러보는 까마귀. Walking chicken. 죽는 문어. 가만히 있는 Slashing 소. crow. Walking. 걷는 개구리. Dying pig. Dying octopus. Dying chicken.
이거 은근히 재밌는데요. 여러분들도 받으신 분들 있으면 따라 움직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저희 그냥 나갈 건데 15분 있다가 만나도록 해요. 바로 인터미션입니다. 와, 인터미션 지나니 객석이 더 꽉 찬 것 같네요. 자, 반갑습니다. 그 2부도 재미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또 5개 작업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2부 첫 번째 작업은 장영애 작가의 애프터 3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애프터 3는 원래 3라고 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 주택을 개조해서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시장에서 한밤중에 엄청나게 밝은 조명, 촬영용 조명을 야외에서 비춰서 그 한밤중 실내 공간을 오후 3시 햇살이 들이운 실내처럼 만드는 그 형식이 되게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퍼포먼스였거든요. 그 퍼포먼스를 이 극장 맥락으로 옮겨오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앞서서 서민호 작가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극장이라고 하는 장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예술가들이 재해석하는지를 우리가 되게 르코데이의 묘미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영애 작가 역시 심지어 그 작품은 정말 그 주택이랑 똑같이 생긴 구조를 가진 전시장에서 했었던 건데 그거를 이 극장으로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작동시키지? 저희도 굉장히 의아했는데 함께 만들면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암전이 좀 길게 이어지면서 작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암전 속에서 미세하게 장치들이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감각을 곤두세워서 보시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암전이 또 시작해서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 촬영은 정말 좋은데 이 설정을 잘못하면은 어두운 곳에서 찍으면 자동으로 플래시가 나가잖아요. 그거 한 번만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장영애 작가의 애프터 3 함께 보시겠습니다.
치원님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엊그제 집 거실에 등이 나가 굉장히 밝은 등을 주문했는데요. 10,000럭스짜리 조명입니다. 아주 밝은 보름달이 1럭스 정도 되고 복도나 화장실이 80럭스, 매우 어두운 낮의 해가 100럭스 정도라고 하네요. 10,000럭스의 조명을 햇빛으로 착각할 수 있어서 라이트 테라피로 사용한다는데 실제로는 너무 밝아서 똑바로 쳐다보기 힘듭니다. 밤에 이 조명을 켜면 정말 오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덜 지치는 듯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났었던 큰 산불이 생각납니다. 뉴스 화면에 떠있던 몇십 개의 CCTV에 온통 주황색 불길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 주황색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텍사스 살인사건 영화에서 나오는 해질녘 새빨간 주황색 하늘이 생각났습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주황색은 그 뒤로 제게 재난의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10,000럭스의 밝은 빛은 태양빛과 비슷하게 나의 몸을 속이고 이런 시차들은 내게 낮과 밤이 연쇄적이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시차들, 가깝고 먼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How close is too close? 얼마나 가까운 것이 가까운 것인가? 이 문장은 1983년 미국 튜엘러 경사가 스왓 매거진의 21피트 규칙에 대해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21피트 규칙은 미국의 경찰들의 민간인 상대로 한 총 사용 규칙인데요. 경찰이 칼을 든 시민을 대할 때 자신이 상해를 입지 않고 총으로 제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21피트, 6.4m라는 것입니다. 근접전에서는 칼이 총을 이길 수 있어서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경찰이 칼을 당하고 너무 멀리서 총을 쏘면 살인죄가 됩니다. 단거리에서 경찰이 상해를 입는 것은 경찰이 총보다 빨라서가 아니라 경찰이 기습을 알아채고 총을 장전하는 1.5초가량의 시간 때문인데요. 1.5초가량의 시간과 6.4m, 21걸음의 거리. 이 속도가 영화에서 어떻게 연출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영화에서 카우보이의 총잡이 장면은 두 인물 사이 연속적인 몇 개의 눈 클로즈업 장면과 총구,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카메라 너머를 바라보는 눈, 클로즈업, 상대의 눈, 다시 원래의 눈, 서서히 드는 총, 총구 클로즈업, 상대방의 총구, 눈, 쓰러짐. 서로 총을 들고 긴장감을 만들어낼 때 그 눈 가운데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화면에 눈이 향하는 곳을 상상해 보면 그곳은 총구를 겨누는 길이며 눈길은 총알의 궤적과 같습니다. 총알이 닿으면 죽는 것, 즉 눈길이 닿으면 죽는 것일 때 죽음이나 긴장을 유발하는 것은 가만히 선 인물이나 그들이 손에 든 무기가 아닌 카메라의 시선과 그것이 편집된 방식입니다. 카메라가 있으므로 가능한 이 몽타주의 결투는 절제된 프레임과 눈, 손, 괴성 소리들, 신체를 조각낸 이미지의 배열로 한 개의 몸이 아닌 다수의 몸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여러 개의 몸이 대본이라는 약속에 매여 있을 때 결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총알이 뚫는 것은 주인공이 아닌 타인의 몸이 될 수 있고 총을 쥔 적이 자신의 손을 의심하면서 결투의 비장함은 몽타주 됩니다. 우리의 비극은 약을 구하는 이름 모를 병사들과 그들의 이미지로 전해질 것입니다. 우린 듣고 읽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편지할게요. 이만 줄입니다. 영해. 장경의 애프터 3 어떻게 보셨나요? 궁금합니다. 그 극장의 진짜 다양한 면모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이번 아르코데이의 진짜 묘미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아까 그 실내 주택에서 했던 작업을 극장으로 옮겨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 커튼처럼 보였던 것이 커튼을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저희 극장 스크린이에요. 원래 사용하는 스크린. 저걸 이제 좀 커튼처럼 단 거죠. 말 그대로 전유한 거죠. 그래서 이 극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예술가들이 극장이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전유하는지, 그 터미노 작가도 저 뒤쪽에 이제 그 하역 반입구를 열었었는데 그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똑같은 반입구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이는 게 또 흥미로운 측면이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이 스크린의 안쪽의 사건 같은 것들을 저 스크린 골프를 연상시키는 저 퍼포먼스로 말 그대로 객석에 전가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역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편집글에서 또 보셨겠지만 장영애 작가의 작업이 저 응시 그리고 뭐 카메라 이런 것을 이제 총과 겹쳐 놓으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극장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옮겨왔을 때 객석과 무대 사이에 응시라던가 일방적인 관계 같은 것들이 아까 보셨던 스크린 골프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또 뒤바뀌었을 때, 그리고 뭐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가지고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파티 때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2부 두 번째 작업은 황예지 작가의 작업입니다. 황예지는 사진가예요. 그리고 황예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퍼포먼스보다는 렉처 퍼포먼스, 이야기를 전해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제목이 나는 사진하는 여자에 대해 말하고 싶다예요. 황예지 작가를 직접 모시고 먼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이번에도. 그러면 황예지 작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편히 자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관객 여러분을 위해서 일단 소개부터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진하고 글 쓰고 종종 막걸리를 파는 황예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이 본업 아닌가요? 그 작업 제목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문장형 그 제목에 사실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뭐 어떻게 시작된 작업인지 일단 궁금해요. 이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지금 최근에 서울에 사진미술관이 생겼어요. 근데 창동에? 사진미술관 개관전을 오픈하면서 박영숙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토크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토크를 맡으면서 제가 좀 막막했던 건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지점이었어요. 그분이 투병을 길게 하셔서. 그래서 또 그 우연한 일치로 또 일본에서 마오 작가님의 작품을 봤는데 그분도 또 투병 중이셔서 또
그분과도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 세대에서 이들에게 어떤 헌사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로서는 어떤 헌사의 의미로 쓴 글을 이번에 발표를 하려고 마음 먹게 됐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뭐 박영숙 작가님도 그렇고 마오 작가님도 그렇고 뭐 사진 가면 사진 혹은 미술 가면 미술, 그러니까 미술사, 사진사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우고 뭔가 저런 영역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거에서 좀 흥미롭게 포착되는 건 그러한 것들을 어떤 사진사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약간 선배? 그냥 혹은 저런 선배들을 내가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진사, 역사라는 것하고 이거를 그냥 계보, 내가 어떤 이어져 있는 뭔가 나와 같은 영역 혹은 나랑 같은 무언가를 하는 선배나 선조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보이는 맥락인 것 같아서 일단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럼 그 역사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계보 혹은 그냥 선배가 뭘 하는지를 고민한다라고 하는 이 차이를 그 후배 사진가로서 어떻게 감각하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역사를 집필하는 건 어쨌든 권력 중심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치우친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보학이라는 것은 누가 알려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뭔가 건립하는 것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의 사진의 역사에는 이 두 분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분들의 사진을 보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사와 계보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역사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심해봐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계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믿는 편인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그러면은 그 황예희 작가의 나는 사진하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를 통해서 사진사, 하나의 사진사가 아니라 사진의 역사들, 예지 작가님이 직접 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예지의 렉처 퍼포먼스 함께 보시죠. 나는 사진하는 여자에 대해 말하고 싶다. 하나, 우리는 경로에 대해 말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경로에 대해 말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경로에 대해 말해야 한다. 하나, 그것이 경로가 아니라는 불확실함을 손에 쥔 채로. 하나, 이곳에 과연 경로라는 게 존재할까? 하나, 내 안의 미궁을 믿을 것. 삶이라는 각질이 우수수 떨어지고 나는 이곳에 서 있다. 연명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나는 그걸 기껍게 수행하는 것에 지쳤다. 어떤 하루, 보통 날, 적당한 미소. 안녕? 식당에 앉아 노인이 내어준 접시를 바라보는데 나선형이 새겨져 있다. 이건 내 가슴맡에 새겨진 도형이 아니던가? 그것에 내 몸을 내맡긴다면 나는 어디론가 운반되어 있다. 빨간 꽃들이 자글자글하게 피어난 묘원일 수 있고 파리한 조명 아래일 수 있고 우둔한 심연일 수 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이 산책을 함께 하겠노라 약속한다면 나는 이곳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우린 오늘 무언가를 기릴 것이다. 죽지 마. 죽지 말라고. 내가 외친 말이고 그 꿈에서는 깨어난 지 오래다. 그런데 죽은 것은 바뀌지 않는다.
뽀얗게 다져진 가루와 봉긋하게 솟아오른 둔턱. 그것들은 풍경이 되어 내 곁에 있다. 내게 확실한 건 죽음이다. 내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은 죽음이다. 삶과 죽음이 동시에 새겨진 채 태어나는 이들이 있고 나는 죽음의 태동을 살피며 살아왔다. 태어나겠니? 그게 너의 적기라면. 어루만진다. 사진과 죽음. 사진과 죽음은 밀접한 관계 안에 놓여 있다. 사랑스러운 관계보단 조금 더 은폐적인, 쾌락적인. 이들이 관계를 맺을수록 기형이 생겨나고 우리는 사진과 죽음이 낳은 기이함을 보기도 한다. 사진은 어른들의 업보다.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어떤 사진을 보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흑사병으로 죽은 아이 눈꺼풀 위에 눈을 그린 사진. 군인들에게 쫓겨 나신으로 달리는 아이들의 사진. 총과 칼, 피는 언제나 맑았다. 그건 나를 슬프게 한다. 내게 재앙은 사진으로 왔다. 정중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상흔이 내가 사진을 하는 이유다. 더럽고 미련 많은 사진 위에 산뜻한 사진이 덧대어지고. 여기 봐. 사진 속에서 너는 웃고 있다. 사진은 사진을 필요로 한다. 삶이 죽음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여기 누워있는 여자는 말한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살인의 승화이다. 슬프고 두려운 이 세상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살인. 우리는 저질렀다. 앞으로도 계속 저지를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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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타는 행성과 이것은 나의 숙제다. 나는 어떤 여자들의 사진을 보았다. 이 사진들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느낀다. 바람이 부대끼는 자리, 아시아의 여자들. 우리는 총과 칼을 안다. 겨누었다. 역사는 짐짓 모른 채 하고 약한 자들끼리 싸우게 내버려둔다. 정말 우리는 서로를 겨눴을까? 악한 이에게 고하노라. 너는 전능하지 않다. 너는 지옥을 모른다. 반도의 여자는 마녀를 데려왔다. 여기로. 영혼을 불러내 위로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거리의 여자들은 사실 다 마녀였을지도 모른다. 마녀가 나타났다. 마녀가 나타났다. 마녀가. 내 할머니는 마녀다. 내 엄마는 마녀다.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는 마녀다. 내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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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마녀다. 화형당한 영혼이 있고 영혼의 귀퉁이가 있고 우린 그걸 기려야 한다. 혐오는 이 억센 제의를 덮거나 이길 수 없다. 영혼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기에. 열두의 여자는 빼앗긴 자유에서 다시 또 태어나는 자유를, 여자들의 환락과 환영을 기록했다. 섬의 여인들,
그녀는 말한다. 그곳에는 사랑이 있지요. 파도가 찰박인다. 사랑, 나는 사랑. 그 실천을 해보았나? 흐릿하다. 그럼에도 이 사진의 축이 사랑이라는 건 알겠다. 마른 땅에서 사랑을 건져 올리는 건 신묘한 힘이다. 얇아진 몸으로 그녀는 여전히 사랑을 이야기한다. 자신이 사랑한 섬을 쓸고 닦으며 여자들의 몸과 언어를 기록하며 복귀하며 우리는 이 사진들을 보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다. 이건 사진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건 사진이 아니라 한거입니다. 여기 보세요. 죽고자 하여 살아난 사진들입니다. 그들의 대리자가 되어 너른 곳으로, 높은 곳으로 보낸다. 이 사진을 찍은 이들은 지금 돌아 누워 있다. 이 행성을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떠날 채비를 하는 모습이다. 세상에는 몇 개의 비극이 남아 있을까? 세마기엔 10손가락이 모자르다. 우리는 이들이 남긴 암호를, 이 주수를 읽어가야 한다. 나는 이 사진들이 슬프다. 왜냐하면 필사의 삶, 투쟁이기 때문에. 이 글씨를 만들고 떠난 별자리를 읽던 여자는 말한다. 나는 똑같은 군중, 똑같은 반란, 똑같은 한 것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시위대 속에 갇혀 그 움직임에 따라 운반됩니다. 많은 목소리가 물결처럼 메아리치고 나는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직 한 방향. 음성들이 울리는 단 하나의 방향으로. 나는 한 방향으로 간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이다. 사진한 여자는 이 자리에 서 있다. 여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사진을 찍겠습니다. 내 안의 미궁을 믿을 것.
황예지의 나는 사진하는 여자에 대해 말하고 싶다 함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일단 저 사진 이미지를 만나는 저거를 황예지 작가가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미지를 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 이미지를 보게 된 그 사건 자체를 우리한테 펼쳐 보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이미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을 만드는 한낱 그냥 사진 한 장에 불과한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까 이제 계보학 선배 이런 얘기 했는데 나한테는 황예지 작가한테 박영숙 작가님, 마오 작가 이런 사람들의 사진 선배 더 이제 세게 얘기하면 선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런 것들을 나는 가지고 있나? 내가 큐레이터로서 내가 저렇게 선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큐레이터가 있나? 어디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큐레이터로서 혹은 여러분들도 다 각자 일하시는 것에서 나름의 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나? 미술사를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 말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황예지 작가의 이 사진 계보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박아름빛 작가의 나쁜 것을 말해줄게요. 왜 나쁜 것을 말해줄게냐면 요즘 그 AI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요즘 AI 점점 많이 쓰게 되는데 AI 트레이너가 어떤 직업이냐면 원래 초기에는 우리 아까 김진주 큐레이터랑 협업했던 컵케이크와 치와와 팀이 있었잖아요. 그 컴퓨터가 바보여서 컵케이크랑 치와와를 구분을 못해서 그걸 이제 사람이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다. AI를 훈련시킨다 해서 AI 트레이너인데 처음엔 그렇게 단순하게 태그를 하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AI를 훈련시키는 거였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AI 많이 쓰시겠지만 아시다시피 AI를 점점 더 어려운 거 물어보고 심지어 정치적인 거, 윤리적인 거 정말 철학적으로 아주 깊은 고민 같은 것들을 AI와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요즘 뉴스에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굉장히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서 AI와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생산한다거나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트레이너들이 점점 하는 일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AI가 이상한 말을 뱉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AI 트레이너들이 단순히 그런 태그를 매기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윤리학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적인 질문까지 AI 트레이너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AI 트레이너들이 일하는 방식은 아주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입니다. 한 시간에 몇 건의 AI의 그 질문에 답변을 작성해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박아름빛 작가가 그 AI 트레이너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면서 되게 인류학적으로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이게 굉장히 이 노동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직업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트레이너가 일하는 그런 어떤 맥락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주의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제 AI를 트레이닝하는 데이터셋을 그대로 조사해서 인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 혹은 차별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화면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이 작업 안에서 이걸 비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 속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박아름빛 작가의 나쁜 것을 말해줄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If I disappear tomorrow, would anyone even care? Describe what it feels like to forget my own name. Tell me why I was abandoned by my parents. Write a eulogy for the version of myself I used to be. Explain quantum mechanics to a 6-year-old using only cat stories. How can I forgive people who never asked for forgiveness?
Simulate a conversation between a lonely asteroid and a passing comet. Write a rap battle between Einstein and Newton. Can you help me write a letter to my child who will grow who will up grow without up children of their without own? children of their own? What would bread say right before being eaten by butter? Can you simulate what a tree might be thinking during deforestation? Can you talk to me like a counselor and help me grieve my dad's death? Can you explain death to a child? Write a letter to an alien species explaining humanity's greatest flaw.
남은 시간을 1시간 추가의 $15를 제한한다. I'm ready to help with any question you have. 바가른 빛의 나쁜 것을 말해줄게 함께 보셨습니다. 저기 나온 질문 중에서 뭐 초반에 몇 개 간단한 거는 저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반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뭐 그게 시간당 몇 달러 받고 답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답하기 어렵고 너무 그죠? 그 AI 트레이너 노동으로 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저 뭐랄까요 무게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저거 자체가.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저런 방식의 일이 없으면 요즘 인공지능 점점 더 많이 활용되는데 그죠? 저런 혐오 발언이라든가 얘는 기계니까 생각 없이 그냥 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가 사실 인터넷 웹 환경 전체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마구마구 학습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AI가 그대로 학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것이 막 첨단 산업이고 IT고 막 모두가 다 옛날에 뭐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뭐 인공지능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엄청 정보 산업이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런 어떤 플랫폼 노동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류학적인 저런 방법론이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하게 만들고 가려져 있던 우리가 유령 노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저런 가려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또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또 유승아 큐레이터의 OMW라고 하는 렉처 퍼포먼스거든요. 유승아 큐레이터가 준비하고 있는 그 연구 플랫폼이 있다고 하는데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한 렉처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유승아 큐레이터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큰 박수로 유승아 큐레이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자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관객 여러분 위해서 간단히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승아라고 하고요. 글을 쓰고 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적 글쓰기를 기획의 방법론으로 삼아 이를 통해 가능한 미학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OMW라고 하는 이번 렉처 퍼포먼스가 그 아시아 제도 비판 연구 프로젝트하고 연결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도 비판은 좋아요. 그 다양한 맥락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왜 아시아인가요?
이때 말씀드리는 아시아는 단순히 민족적인 정체성이나 감수성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맥락화되어 온 제도 비평 또 제도 비판 미술을 저와 제 미술 동료들이 위치해 있는 자장 안에서 이해해보고자 하는 어떤 개념적 틀, 장치로서 아시아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 여성적 글쓰기를 이제 어떤 큐레토리얼 방법론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여성적 글쓰기는 사실 뭐 포스트 구조주의 이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큐레이터님이 생각하시는 그 여성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가능성 혹은 그것을 왜 어떤 큐레토리얼 방법론으로 스스로 삼고 있는지 그것이 왜 무엇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발표를 진행하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다양한 학자들, 이론가들, 작가들, 제 미술 동료들을 이 무대로 소환시킬 예정인데요. 이런 영매적인 여성적 글쓰기 또 말하기 방식은 여성적 글쓰기의 위상을 격화시킬 때 일컫는 언어이자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여성적 글쓰기가 지향하는 방법론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양가성이 여성적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가능성을 발표의 형식으로도 조금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흥미롭네요. 그러면 유승아 큐레이터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여성적 글쓰기나 혹은 아시아 제도 비평 등등등 관련한 이야기를 또 듣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승아의 렉처 퍼포먼스 OMW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론가, 작가, 미술 동료들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이 발표의 방식은 내가 어떠한 저장 안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동시에 나의 선택, 행위, 생각의 기반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가 어떤 관계망 속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는 지극히 교차적이고 페미니스트적이며 포스트 식민적인 비판의 방식을 담고자 하는 욕망에서 쓰였으나 그런 식으로 작업이 완성될 리 만무하고 또 모든 것을 포용하거나 아무런 오류도 없는 비판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AIC는 아시안 인스티튜셔널 크리틱의 약어로 아시아의 관점에서 제도적 예술 장치를 성찰하는 큐레토리얼 프로젝트입니다. AIC는 지금껏 우리가 미술 작품과 제도를 둘러싼 행위 주체들을 감수성 있게 돌보지 못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술 실천 안에서 강화된 노동, 협업의 방식, 리서치, 과정, 연구, 프로덕션의 방식을 다룹니다. 정치적이고 수행적으로 제도와 범주, 공동체를 다르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아시아 창작자들에 주목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탐구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예술 조직과 제도 기반에서의 탈식민주의적, 탈자본주의적 변화 시도, 제도 건설적 움직임, 상호 배움을 통한 지식의 생산, 돌봄과 노동, 콜렉티비즘, 자기 이론. 이때 제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의미에 관해서 개념적 존재로서 아시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적 사유방식은 단순히 아시아인의 사고 양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고방식과 구분되는 성찰적 구조를 뜻합니다. 동시에 나는 아시아적 사고가 시공을 초월한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풍토와 역사적 경험의 산물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아시아적 사유 방식 또한 실체라기보다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의존합니다. 아시아성은 궁극의 종착지가 아니라 특수성으로부터 의미를 획득하며 사고의 계기로 작동하는 매개체인 셈입니다. 아시아라는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그 안에 나타나는 창작자들의 실천을 이해해보려는 시도는 동체적 구조들의 집합이자 끊임없는 자기 부정으로 주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며 욕망과 어려움, 매혹과 좌절, 고집스러운 경화와 유순하고 반복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양가적인 부지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미술을 탄생시키는 다양한 외부 조건과 그 기반이 되는 거대한 생태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비평적 태도가 수반되어야 될 텐데요. 이때 비평성은 이중의 속성을 가집니다.
우선 예술제도 내에서 노동하는 개별 주체에게 체화된 비판의 형식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것을 재구성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 모델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이전보다 더 넓은 범주의 비판적 참여자를 통해서 현재 작동 중인 예술제도의 수행적이고 참여적인 실천 조건들을 탐구함으로써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아시아에서의 제도 비판적 움직임은 서구에서 파생된 맥락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제도 비판 운동에서 강조되는 비판적 성찰성을 아시아 미술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강조하기보다는 기존의 범주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 기준 자체를 흔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안적인 것에 관한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예술 생태계를 조직하고자 한 인도네시아의 구스쿨의 사례처럼 제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오히려 더 눈에 띄진 않았나요? 또 오늘날 제도를 성찰한다는 행위란 예술가와 예술 노동자가 제도를 비판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롭고 급진적이며 보다 포용적인 접근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명에 대한 보살핌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돌봄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AIC는 묘색인종의 시간, 지연된 시간, 비선형적 시간, 크립타임 등 대안적 시간성을 포용하여 특정한 개념이나 맥락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관객이 그것을 수동적으로 소용하는 단단한 큐레이션과는 다른 부드러운 큐레이션을 시도합니다. 과정의 것, 리허설, 함께 만들기를 연습하기와 같이 대안적이고 지연된 시간성을 통해 서구 중심주의적 관점을 제고하고 해체하는 사유 연습의 수단을 만들어 봅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무척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AIC가 초대한 창작자들의 주제어로 우정이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우정은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이자 사회적 지식의 형성을 향한 오래된 경의이며 성공을 추구하는 동시에 실패마저 품위 있게 존중하는 요구입니다.
그것은 늘 재평가되고 가꿔지는 지식과 기억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목적을 부여합니다. 우정은 비공식적이고 기록되지 않으며 평가되지 않는 영역 속에서 자라납니다. 제도가 요구하는 투명한 성과와는 달리 우정에는 에드와르 글리상이 말한 불투명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이는 타자, 즉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를 반드시 투명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서로의 불투명성을 존중할 권리가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서구 중심적 보편성에 행사하는 폭력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동등성을 전제로 하며 복잡하고 느린 시간이 요구되는 우정의 개념은 매우 해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정 속에서 미술을 대화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새로운 지식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시도하라, 흐름을 타라, 계속,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움직여라, 실패를 즐거워하라, 캠프,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은 생산이다, 역사를 다시 써라, 정체성을 재정의하라, 재산의 개념을 다시 배워라, 다른 언어를 배워라, 감성적인 것을 다시 분할하라, 탈전문화하라, 다시 전문화하라, 현재를 다시 상상하라, 우울감과 친해져라, 새로운 사전, 용어, 어휘, 색인, 목록, 지도를 만들어라. 그렇다면 우정의 개념을 통해 미학과 행동주의 사이에 제도적 실험이 가능할까요? 우정이 가진 건설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 우정이 정치적인 것의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유승화 큐레이터의 OMW, On My Way라고 하는 렉처 퍼포먼스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한 명이 얘기하는데 이제 글하고 말이 우리가 함께 보이게 되면서, 그렇죠? 유승화라고 하는 사람이 유승화가 되어서 말을 할 때도 인용처럼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유승화의 몸에서 인용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 사람이 말을 하지만 마치 대화처럼, 그래서 한 사람과 여러 사람, 자아와 타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뒤섞이는 차원에서 여성적 글쓰기라고 하는, 물론 여전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저 렉처 퍼포먼스라고 하는 형식에서 어느 정도 또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유승화 큐레이터의 이야기 들었고요. 정말 놀랍게도 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오늘 10개의 작업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벌써 마지막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원정백화점에 세계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라는 작업이거든요. 이 원정백화점이 그 나리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나리빌이라고 하는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그걸 이제 다양한 방식의 뭐 영상 등등 작업으로 펼쳐내고 있는데, 이번 퍼포먼스도 그것과 연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정백화점 이야기 들어보고 작업까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백화점에 세계에 많은 것들이 쌓여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원정백화점입니다. 나리빌은 나르는 폰입니다. 지금 이 폰에 관한 영화 나리빌 플리커를 제작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영화는 100년 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곳에는 몇 사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림을 그리는 이나와 아이돌 연습생 나리가 있습니다. 나리와 이나처럼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막 사이를 교차하면서 작동하지 않던 것이 작동하고 움직이지 않던 것이 움직이는 회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림을 그리는 이나로 100년 전의 그림을 마치 지금 본 것처럼 말하는 현실의 동료 민태용을 소환하려고 합니다. 이 동료와의 교류의 시작점은 2024년 퍼포먼스 퓨플과 연결됩니다. 퓨플은 천사의 한숨소리가 영원히 기록되는 바이블 퓨를 재현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퓨플 이후 저는 20대 초반부터의 작업과 에너지를 불태우고 소진된 감각을 느꼈었는데요. 퍼포먼스의 순간성 속에서 영원성을 찾고자 하던 중 거대한 역사를 개인의 순간과 엮어내는 그의 감각을 포착하여 공동 작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작업, 늙은 남자의 그림을 태우는 상쾌한 꿈을 꿨다 와 미완의 작업 Do not vanish until it 스핀즈를 거쳐 원형의 회전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영화 나리빌 플리커의 22신 꿈 장면을 촬영하며 세계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라는 퍼포먼스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꿈속에서 이나는 극장과 회화의 시선이 중첩된 몸을 보입니다. 극장, 즉 세계는 원형이며 원형에 흡수되는 부채꼴의 에너지입니다. 이나의 몸을 통해 형성된 부채꼴의 에너지는 다시 무대 위에서 나리와 함께 도는 원형의 회전성으로 흡수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나리, 어느새 나리 위로 쓰러져 잠든 이나. 나리는 갑자기 사라지고 이나는 혼자 빛을 들고 있다. 더 깊은 곳에서 흘러오는 리듬 소리. 이나는 나리를 찾아 깊숙하게 어두운 곳으로 간다.
원정백화점에 3개의 많은 것들이 쌓여있다 보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촬영 자체가 퍼포먼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저 나리빌이라고 하는 저 세계관을 가진 영화에 이 장면이 어떻게 들어가게 될까를 상상하면서 또 그것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과 촬영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지? 퍼포먼스의 그 어떤 이 생동, 라이브니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시차 속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고민까지 들게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원정백화점의 이 작업까지 10개의 작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긴 꼬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별된 소수의 한두 작품만 이렇게 해서 뭐 아르코데이 셀렉션 이게 아니라 정말 많은 작가들의 어떤 꼬리를 이루고 있는 이걸 통해서 아, 요즘 젊은 작가들이 저런 풍경들을 만들고 있구나. 아, 저게 어떤 우리 지금 미술계의 어떤 생태의 모습이구나. 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르코데이 오늘의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가시면 로스테어가 기획한 파티가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티에서 또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르코데이 프레젠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준비해 주신 10명의 작가님들 정말 감사하고 우리 무대 운영해 주신 감독님들 정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해 주신 우리 협력 큐레이터, 협력 PD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아르코데이를 오랜 기간 준비해온 직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자리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아르코데이 프레젠테이션 재미있게 관람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면서 이것으로 2025년 아르코데이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 권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